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간호실기 파트에서 활력징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활력징후는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활력징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신체 검진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검진을 하려면 대상자, 환자가 있어야겠죠. 이 환자한테 이 검사를 왜 받고,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할 거고, 복장도 적절하게 갈아입혀주고, 어떤 검사에 맞는지에 따라 적합한 자세, 체위를 변경해줘야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체위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검사별로 알맞은 체위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복장부터 체위까지 세팅을 싹 해주는 거죠. 환경도 중요해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주기 위해 커튼이나 스크린 이런 거 잘 쳐줘야겠죠. 기구도 미리 다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 전에 미리 기구를 따뜻하게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갑자기 차가운 거 되면 환자가 놀라니까요. 그리고 미리 성능이나 고장난 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검사에 딜레이가 안 생기겠죠.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시험 문제에 보너스 문제처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신체를 검진하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진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생김새가 어떤지, 자세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시각적으로 보는 거고요. 촉진은 말 그대로 만져보는 겁니다. 손끝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주로 손끝을 많이 사용하고요. 피부 결이라든지 박동이 잘 뛰는지 이런 걸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은 진동에 되게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진동 같은 걸 느끼려면 손바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촉진할 때 주로 배행와이를 많이 해요. 배행와이는 누워가지고 무릎만 이렇게 세워준 자세를 말을 하는 거죠. 이 배행와이의 특징은 복부를 완전히 이완시켜주는 자세예요. 그래서 촉진하기가 좋고요. 배가 아파서 촉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통증이 없는 곳부터 먼저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통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서 촉진을 해요. 그 이유는 내가 아픈 데부터 여기가 아파요 하고 바로 눌러버리면 아픔이 퍼집니다. 그러면 이 아픔이 퍼졌기 때문에 안 아픈 부위도 얼러라고 해서 정확한 통증 부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촉진을 하면서 통증 부위를 찾을 때는 통증이 없는 곳, 잘 모르는 곳부터 만지다가 점점 통증이 있는 곳을 만지고 찾아가면 됩니다. 타진은 두드려서 진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는 거죠. 청진은 귀로 듣는 거고요. 청진기를 사용합니다. 이게 판막형이 있고 종형이 있는데 종형 같은 경우는 돌려줘서 열려 있어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고 닫힘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검진을 할 때는 먼저 눈으로 보고 촉진 만져보고 두드리고 청진을 해요. 하지만 복부를 검사할 때는 예외예요. 청진부터 합니다. 복부를 검사할 때는 예외예요. 청진부터 해줍니다. 그리고 타진, 촉진을 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복부를 먼저 타진을 해버리면 장음이 변화가 생겨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타진, 촉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복부만 좀 순서가 다르다는 점 기억을 하고 검진 순서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만지고 두들기고 들어주는데 복부는 장음 변화가 생기니까 보고 듣고 두드리고 촉진한다. 이렇게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활력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별을 많이 쳐도 좋아요.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부분이고요. 안 나올 수가 없고 환자의 기본적인 생리 상태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수술 전, 수술 후, 약물 투여하기 전후로도 계속 체크해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맥박을 살펴볼게요. 여기 심장이 있다면 요 좌심실에서 혈액이 강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때 방출되는 이 파동을 숫자로 세주는 거예요. 정상인 경우에는 보통 60에서 100회 정도 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맥박수는 조금 줄어들어요. 섬액이라는 거는 1분당 60회 이하로 뛰는 경우를 우리가 섬액이라고 하는 거죠. 강심제를 투여할 때는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해주는 대신에 심박동수를 느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섬액인지 확인을 하고 해줘야 돼요. 섬액 환자한테 강심제 투여하면 심박동 더 천천히 뛰다가 멎어버리겠죠. 한 번 짤 때 강하게 팍팍 짜게 해주는 대신 심박동수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섬액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투여를 해줘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빈맥은 힘없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100회 이상 뛰는 경우예요. 우리가 이 정상의 범위를 알아놔야 이상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보고를 하겠죠. 수술하고 나왔더니 맥박이 막 130, 150 이런 식으로 빈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보고를 해줘야겠죠. 하지만 수술 후 맥박을 쟀더니 70회, 80회 이런 정상이에요. 그런 건 보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기록만 해두고요. 그래서 이 정상인 수치를 잘 기억을 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정맥이라는 거는 맥박이 불규칙하게 빨랐다, 느렸다, 규칙적이지 않은 거죠. 맥박 결손은 심장에서 10번 펌프질을 했어요. 근데 끝으로 갔더니 체크가 5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번 중에 5번은 압이 약해서 어딘가에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걸 바로 맥박 결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맥박의 정상적인 수치 1분에 60에서 100회 요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주로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귀 뒤에 이 경동맥은 많이 체크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요 상완동맥에서도 많이 체크를 하고요. 요 요골동맥도 맥박을 많이 체크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대퇴나 무릎 뒤나 발목 같은 곳에서도 맥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죠. 일반적으로 성인의 맥박을 잴 때는 요 요골동맥에서 많이 잽니다. 엄지손가락 쪽 방향의 손목에서 맥박을 재는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인 응급 상황에서 이 요골동맥에 맥이 잘 안 잡힌다 한다면 목에 있는 경동맥에서 맥박을 잽니다. 그래서 정상시 체크하는 거, 응급시 체크하는 거 요게 달라요. 영아의 경우는 또 성인과 문제가 다릅니다. 심천맥박이라고 해서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심장에 뛰는 부분에서 직접 맥박을 재는 거죠.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이 심천맥박을 재기가 힘들죠. 빨리 재야 되기 때문에 경동맥을 하려고 했더니 영아들은 목이 짧아서 경동맥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아들은 상완동맥에서 맥박을 측정을 합니다. 정상일 땐 심천이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상완에서 잰다. 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아까 봤던 결손 맥박은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결손맥을 측정할 경우에는 2명이서 동시에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은 심첨에다가 측정을 하고요. 한 명은 요골동맥에서 측정을 합니다. 동시에 시작하고 재고 1분 동안 재요. 이거는 뭐 30초 곱하기 2 뭐 이렇게 하지 않고 1분 꽉 채워서 재줘야 되고요. 건강하다면 심첨이나 요골동맥 맥박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심장이 너무 약하게 되고 결손맥이 있을수록 숫자의 차이가 커지겠죠. 그게 바로 결손맥이에요. 다음은 호흡을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은 1분 동안 우리가 재는데 정상적이라면 12에서 20회 정도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잴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얘는 무의식적으로 재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호흡 잴게요 이러면 환자분들이 긴장을 해서 숨을 멈추고 안 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흡을 안 하니까 비정상이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호흡은 맥박 재는 척 하면서 같이 재줍니다. 얘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몰래 재줘야 돼요. 그래서 정상인 수치는 1분에 12에서 20회 정도 숨을 쉬고요. 서호흡 같은 경우는 1분에 12회 이하로 숨을 쉬는 거예요. 빈호흡은 제대로 숨 쉰다기보다는 20회 이상으로 헉헉거리면서 얕게 많이 쉬는 숨입니다. 과호흡은 호흡 횟수는 늘어났고 또 깊이도 증가하면서 심하게 호흡을 하는 걸 말을 하고요. 호흡곤란은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호흡에서 중요한 특징 고르라고 한다면 서호흡을 눈에 띄게 봐주셔야 돼요. 특히 이 마약성 진통제는 숨을 천천히 쉬게 해줍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쉬는데 서호흡 환자한테 투여를 하면 숨이 아예 멎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데메럴, 코데인 이런 거 투여할 때는 반드시 호흡세를 체크해줘라. 이게 양리에서도 간호실기에서도 성인 간호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호흡의 종류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호흡이 있습니다. 체인스토크 호흡과 쿠수마울 호흡이 있어요. 체인스토크 호흡은 임종호흡이라고 해서 호흡을 되게 불규칙하게 쉬는 겁니다. 숨을 안 쉬고 있다가 또 갑자기 몰아쉬었다가 또 안 쉬다가 이게 막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나타나는 징조이기 때문에 이 체인스토크 호흡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다음은 쿠수마울 호흡이에요. 이 쿠수마울 호흡 같은 경우는 호흡 자체는 정상인데 숨 쉴 때마다 시큼한 과일 냄새가 나는 거죠. 특히 당뇨가 있다면 이런 시큼한 냄새가 나는 호흡 냄새가 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체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생산되는 열과 손실되는 열, 이 차이를 체온이라고 해요. 체온의 중추는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합니다. 옛날에는 수은 체온계가 많았는데 요즘은 안 써요. 수은이 깨지거나 이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쓰고요. 옛날 수은 체온계를 보면 구강이나 애가에 쓰는 거는 좀 끝이 길고 가늘고요. 직장에다 쓰는 항문 체온계는 끝이 좀 짧고 뭉툭하다?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수은 체온계 찾기가 정말 힘들죠. 체온계를 이 사람 저 사람 돌려 쓰다 보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데 알코올로 한 번씩 닦아서 소독해주면 좋겠죠. 전염병 환자가 썼던 거라면 승홍수에 담가서 좀 더 철저하게 소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재냐에 따라 조금씩 온도가 달라요. 그리고 측정 시간도 다릅니다. 일단 애과, 겨드랑이를 가운데 기준으로 놨어요. 36도에서 37도 정도고요. 얘는 10분 동안 길게 재줘야 됩니다. 이 애과 체온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5씩 기억을 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애가보다 고막이 조금 낮고요. 이마로 갈수록 더 낮아지죠. 그리고 구강 직장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마 같은 경우는 바깥에 노출이 돼 있어서 가장 온도가 낮고요. 아무래도 땀이 나면 더 온도가 낮게 나오니까 땀을 닦고 체온을 재는 게 정확하겠죠. 이 고막 체온 같은 경우는 심부의 체온을 측정하기가 적당합니다. 우리 요즘에 귀에다 꼽아가지고 삑 버튼 누르면 체온 재주는 체온계 많이 쓰잖아요. 그때 귀에다 체온을 잴 때 성인 같은 경우는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당기고 3세 이하 아이인 경우는 후하방으로 당겨서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관이 똑바르게 펴지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관은 땀이 많기 때문에 땀을 닦고 체온을 재주는 게 정확하고 이 땀을 닦을 때 문대서 닦으면 안 돼요. 문지르면 마찰열이 생겨서 체온이 올라가겠죠. 두드리듯이 닦아서 측정을 합니다. 옛날에 수은 체온계는 애과 체온을 많이 쟀는데 이 애과 체온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측정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잘 안 재죠, 요즘에는. 다음은 구강 체온 살펴보겠습니다. 구강 체온은 혀 밑에다 두고 입을 다물어서 측정을 하는데 문제는 음식을 먹었거나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10분 뒤에 측정을 해주고요.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었다면 30분 뒤에 재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확하게 안 나와요. 또 구강 체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환자라든지 호흡곤란 환자, 유아 이 사람들한테 하면 위험하죠. 체온계 잘못 씹거나 삼키거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또 애기들이 오랫동안 체온계 꼽고 가만히 있지도 않고 장난치고 난리가 나니까 측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구강 코 수술 환자, 또 정신질환자, 막 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구강 체온 재기 어렵겠죠. 그래서 구강 체온이 불가능한 대상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체온의 특징은 가장 정확하게 체온을 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민감한 부위에다가 측정을 하다 보니 직장 파열 위험도 있고 해서 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직장이나 회원부 수술 환자한테 직장 체온 재면 위험하겠죠. 항문 부위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꽂거나 이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라든지 심장 안 좋은 사람도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하고 뭔가 배변에 문제 있는 사람한테 직장 체온 재기가 곤란하겠죠. 우리가 고열인 상황에서 어떻게 체온을 내려주고 어떤 간호법을 해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37.4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러면 고열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38도 넘어갔다 이러면 진짜 위험하게 보고 40도 이상으로 넘어갔다 이러면 완전 고열로 사망 아니면 뇌 손상까지 올 수 있어서 진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간호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해열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죠. 약을 먹어서 열을 내려주고요. 냉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 낮춰주고 금기가 아니라면 수분 섭취를 하면 열이 내려가겠죠. 이 금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붙은 이유는 수분 섭취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 때문에 경련이 나는 상황에서 물을 주면 흡인이 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기 사항이 아니라면 수분 섭취를 해주면 열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저체온간을 볼게요. 체온이 너무 올라가도 문제지만 너무 떨어져도 문제예요. 35도 이하를 저체온이라고 합니다. 이 저체온 같은 경우는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지나친 저체온은 측정 범위가 없기 때문에 체온을 정확하게 재기가 어렵고요. 대신 체온이 떨어지다 보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호흡과 맥박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여줄 수 있는 간호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옷이라면 빨리 마른 옷으로 바꿔서 따뜻하게 해줘야겠죠. 물찜질을 하면 몸이 더 빨리 녹습니다. 하지만 춥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열을 쬐주면 안 돼요. 그냥 담요 같은 걸로 덮어줘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부들부들 떨거나 음식을 먹고 흥분하고 스트레스, 분노 이런 게 있으면 체온이 좀 올라가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배란 직후 체온이 살짝 올라갑니다.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배고프거나 활동을 좀 안 하거나 자거나 아니면 노화, 월경시에는 체온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는 요소, 낮아지는 요소 이런 게 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은 혈압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은 심실이 수축됐을 때 생기는 압력, 심실이 이완됐을 때 생기는 압력, 이 차이를 바로 혈압이라고 해요. 이 압력 차이가 너무 크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 120에 80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 앞에가 수축기압, 뒤에가 이완기압이에요. 고혈압은 140에 90, 저혈압은 90에 60 이하예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수치를 알아두면 좋겠죠. 혈압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혈압이 잘 생겨요. 혈관이 노화되고 좁아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혈압 환자가 많죠. 그리고 스트레스, 불안, 통증 이런 게 있을 때도 혈압이 높아집니다. 잠잘 때 가장 낮다가 새벽에 일어날 때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 고혈압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 있다면 혈압이 올라가고 누워 있으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출혈 상황이 있다면 피가 계속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상황별로 혈압이 어떤지 이 특징까지 기억하시면 좋고요. 다음은 혈압 재는 방법인데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환자를 편하게 앉힌 다음에 커프를 감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기를 넣습니다. 펌프질을 해가지고 커프에 공기를 넣어주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공기를 뺄 거예요. 공기를 서서히 풀어주다 보면 처음으로 소리가 쾅 하고 들립니다. 그게 바로 수축기압이에요. 그래서 계속 쾅쾅쾅쾅 들리다가 갑자기 소리가 또 끊깁니다. 그게 바로 이완기압이에요. 혈압을 측정할 때는 처음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시점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혈압을 잴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바르게 재야겠죠. 심장 높이랑 비슷하게 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차가 줄어듭니다. 커프 크기도 적당히 줘야 돼요. 너무 크거나 작아도 오차가 생겨요. 또 계속 같은 부위에 여러 번 측정을 하다 보면 혈관이 우려돼가지고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혈압 눈금을 보는 위치도 중요해요. 눈금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좀 낮게 보이고요. 위에서 쳐다보면 좀 높게 보이죠. 그래서 눈높이에 딱 맞춰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 오류가 생기는지 알면 좋겠죠. 요 해당 내용은 조금 서로 반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커프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 혈압이 좀 높게 나오고요. 커프가 반대로 너무 넓어요. 그러면 혈압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이 제대로 지지가 안 돼도 좀 높게 나오고요. 느슨하게 감아도 높게 나옵니다. 또 식사 직후 흡연을 했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다면 혈압이 좀 높게 나오죠. 측정 전에 당연히 운동하면 높게 나오고요. 흥분한 상태로 좀 휴식이 제대로 안 취해졌다 이래도 높게 나옵니다. 너무 빠르게 측정을 반복해도 혈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같은 팔에 여러 번 측정을 하다 보면 혈관이 우려돼가지고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죠. 공기를 너무 빠르게 빼도 수축기압이 낮고 이완기압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공기를 너무 천천히 빼도 이완기압이 좀 높게 나오면서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심장 위치보다 팔이 높다면 혈압은 낮게 나오고요. 심장 위치보다 팔이 낮으면 혈압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위치랑 팔의 위치가 비슷한 높이인 게 좋아요. 우리 정상적인 성인의 바이탈 사인의 수치를 아까 하나씩 살펴봤는데 표로 하나로 묶어보았어요.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동간호나 모성간호에서도 정상인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같이 비교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체온 같은 경우는 성인은 36에서 37도를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신생아는 조금 더 체온이 높죠. 성인의 맥박은 60에서 100회, 1분에 이렇게 뛰고 있고요. 신생아는 성인의 2배로 뛰고 있어요. 120에 160회로 봐주시면 됩니다. 맥박은 조용한 상태로 1분 정도 측정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성인의 정상호흡은 12에서 20회예요.
신생아는 더 많이 숨을 쉬어요. 50회 정도입니다. 그리고 되게 왔다 갔다 거려요. 잘 때는 40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깨어나서 활동을 하면 호흡수가 70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신생아는 조금 성인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성인의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에요. 하지만 신생아는 성인의 절반이죠. 80에 40 정도로 조금 낮습니다. 대신 맥박은 성인의 2배죠. 이런 특징을 성인과 신생아랑 비교를 하면서 정상 범위를 기억하시면 성인간호, 간호실기, 아동간호, 모성간호까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